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수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조카 살해 사건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은 그 오촌 조카 살해 사건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가 개입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오촌 조카 살해 사건의 남은 의문들과 그리고 대통령의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라는 새로운 의혹의 진실에 대해서 상세히 잠시 후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초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저희 채널A와 동아일보가 최순실 씨의 단골 의사인 김영재 성형외과의 김영재 원장이 서명을 위조했다라는 의혹이 있다 집중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김영재 원장의 필적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평소에 김영재 원장의 서명은 이렇게 김자를 흘겨 쓰는 필체였고, 그런데 문제가 됐던 2014년 4월 16일 문제의 그날 김 원장의 진료기록부 서명에 이 김자 글씨가 다르다. 필적 전문가는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저희 채널A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의문투성이인 김영재 원장의 증거들 또 다른 국면으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에서 이렇게 본인을 변호했습니다. 최순실이 국정 개입한 건 1% 미만이다. 요만큼이다. 요만큼 갖고 탄핵해선 안 된다. 국정 개입했다는 게 1% 미만이라는 대통령의 이 답변,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서에는 이런 논리도 등장합니다. 노무현 땐 노건평, 이명박 땐 이상등, 남들 다 그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탄핵한 논리라면 전직 대통령들도 탄핵 대상이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물귀신 작전이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인데요. 이 대통령의 답변서에 대한 야당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당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한무치의 극치, 치가 두 개죠. 이 치는 염치할 때 치입니다. 후한무치의 극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대선 시계가 똑딱똑딱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엔에 있는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건 포용적 리더십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정치 위기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반 총장이 대선 등판 몸풀기에 박차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에서 이명박 정부 때는 이상득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논리가 전해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말든 국민 뜻 따르면 된다. 탄핵 이유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너무 새벽같이 일찍 출근해서 보좌관들을 괴롭혀서 미안하다라는 사과의 발언도 했다는 후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의혹이 많은 날입니다. 새누리당의 의원이자 전직 국조특위 간사였던 이완영 의원과 그리고 K스포츠재단의 정동충 이사장, 그러니까 최순실의 사람과 새누리 국조특위 의원이 사전에 만나서 청문회에서 이 태블릿 PC 답변에 대해서 입을 맞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완영 의원의 뒤를 이은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최순실의 사람과 청문회 직전에 만났다라는 사실을 저희 채널A에서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만희 의원이 만났다는 최순실의 사람은 류모 씨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류모 씨 과연 누굴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잠시 후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조카 살해 사건에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과 그리고 그때 그 사건에 대통령의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라는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잠시 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이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탄핵은 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과연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제시한 의혹 그리고 논리들은 무엇인지 저희가 출력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답변서 주요 답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순실은 그저 키친 캐비넷에 불과하다. 주방에 있는 수납장이다. 키친 캐비넷의 뜻은 무엇일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국가기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며 최순실 씨는 키친 캐비넷에 불과하다. 아래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키친 캐비넷,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서 담소를 나눌 정도의 비공식 자문 그룹이다. 외국에서도 일상 있는 일이다. 최순실은 민심을 듣기 위해서 대통령이 초청한 저녁 식사에 초청한 키친 캐비넷이다. 대통령은 이런 논리를 들으면서 탄핵이 불가하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정성유 의원님, 키친 캐비넷. 최순실 씨는 키친 캐비넷입니까? 그리고 그가 관여한 국정은 요만큼 1%에 불과하다는 말 어떻게 보십니까? 키친 캐비넷이란 말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비공식 자문위원이죠. 대통령도 뭐 친분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의견을 듣는 것을 여러 사람한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 수렴이라고 하는 거를 그 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한 사람을 대통령 표현을 빌자면은 백악관 버블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백악관 같은 데가 큰 그 버블에 갇혀 있으니까 민심과 위반돼 있으니까 민심을 듣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 접촉하는 거를 이제 빗대 가지고 소위 최순실과의 만남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게 합리화했는데요. 예.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탄핵 답변서를 보고 우리가 좀 황당하거나 그런 일을 할 때 처음에는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비웃죠. 예. 세 번째는 무섭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니까 대통령의 그 아집과 자기 세계에 갇힌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고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다. 대통령의 답변서 주요 내용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변명일색 박 대통령의 답변서 주요 내용입니다. 100만 촛불의 사유가 안 되며 파면을 정당화할 위법 사항이 없다. 증거 있냐? 쉽게 말해서 그거죠. 증거 있냐? 최순실과 친하다는 이유의 탄핵은 연좌제 금지에 위배된다. 우리 헌법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좌제가 무엇이냐? 헌법 제13조 3항에 나와 있는데요. 연좌제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친족의 잘못 때문에 내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좌제 금지 조항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연좌제 금지 조항을 인용해서 최순실과 친하다는 이유로 내가 탄핵받는다면 이건 연좌제 금지 위배다. 반대로 말하면 윤태곤 실장님,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친족이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친족만큼 친하다는 거겠죠. 근데 이거 거꾸로 하면은 최순실 씨가 그럼 왜 힘이 있었느냐라는 거잖아요. 대통령하고 친했기 때문이잖아요. 키친 캐비넷 같은 것도 보면은 역대 정부에도 사실 있긴 있어요. 예컨대 참여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엔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이 잘 알려져 있는 키친 캐비넷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왜 이영작 박사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키친 캐비넷인데 키친 캐비넷들의 특징은 반 이상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감시망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뭔가 이제 이권 개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정말로 비선의 비선이었고 저는 국정 관여한 것 1% 미만 저것도 참 이상한 이야기인 게 우리나라 예산이 1년에 400조가 조금 넘습니다. 예. 최순실 씨가 한 4조 원 정도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은
그게 크네요. 문제가 없다는 뜻이냐. 1%도 크네요. 아니, 4조라고 그렇죠. 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예.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직접적인 게 한 3,000명, 간접적인 것까지 하면 한 15,000명, 2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1%면은 200명. 200명. 이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저것은 그래서 정말로 누가 썼는지. 변호사가 썼겠죠. 그렇죠. 박 대통령 변호사들이 썼다고 하는데 좀 말하자면 수준이 너무 낮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지적도 하는 게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판에서는 변호인이라고 안 하고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쓴 하유서에 보면 자기들이 이제 변호인이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이 형사민사재판하고 되게 법적인 이런 문제를 스스로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법률적 전문 지식이 좀 낮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자, 노무현 땐 노건평, 이명박 땐 이상득. 탄핵안 논리대로라면 측근 비리로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탄핵 대상이다. 라고 논리를 제시했는데 김병민 의원님. 예. 노무현 땐 노건평, 이명박 땐 이상득, 박근혜 정부 땐 최순실. 다 같은 거다. 이런 거 이제 밀귀신 작전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역대 대통령들을 다 끄집어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어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일단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키친 캐비넷의 역할을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다이어리 17건에 달하는 다이어리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빼곡하게 담겨 있다는 거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록에 그런 예. 지시사항에 대한 파일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부정부패가 있었던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의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납득될 만한 해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을 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오늘이 생일이라죠. 생일 파티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성희 위원님. 내가 현직 대통령일 때 너무 새벽같이 이른 새벽에 출근을 해서 나를 보좌했던 보좌관들과 대통령 비서관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 사과를 했다는 건데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보좌진들이 예. 월화수목금금금 아침 7시 이전에 나와야 되고 밤 12시에 퇴근 시간이 제한이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보좌진들을 괴롭혔고 우리가 또 뭐 있잖아 얼리버드 얘기 많이 하면서 예. 일찍이라는 새가 뭐 벌레를 잡는다 해서 많이 괴롭혔는데요. 그거를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소위 그 부작위 아무것도 안 했다는 논란을 받고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예. 오히려 본인을 칭찬하는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저렇게 반어법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관제만 있었다는데 난 너무 일찍 출근해서 비서관들에게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서 이렇게 사과를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대통령의 답변서 내용 마저 뜯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입니다. 단순히 국민 정서에만 기대서 이 세월호 당일 7시간을 문제 삼았다. 탄핵 사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호 당일 대통령으로서 신속하게 현장을 지휘했다. 모든 인명사건에 대통령이 그렇다면 책임져야 하냐라고 되묻고 있는데 이 칼럼. 오전에 이미 많은 학생들이 그 선체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청와대가 해명할 적에는 2시 50분경에 제대로 인지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감사원 조사 결과 오전에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게 11시 전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보고를 받고서도 머리 손질을 하고 올림머리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서면 보고, 유선 보고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거의 지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오후 늦게 5시 15분에 나타나서 엉뚱한 질문을 하신 분이 그날 열심히 그 정상 근무를 했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도대체 누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저께 답변서를 쭉 이제 요약된 걸 봤는데 이 사람들이 변호인인지 그러니까 법조인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헷갈립니다. 뭐 단어들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소추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거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는 객관적 증거 될 수 없음. 뭐 질풍노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전에 가정시간 때 그렇죠. 사춘기를 표현하는 말인데 그렇죠. 질풍노도. 질풍노도 시기고 국민 정서에 기댔고 저 1% 저걸 어떻게 계량합니까? 1% 미만이다 이런 얘기들이 거의 뭐 감성적이고 감정적이지 어떻게 보면은 법조인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참 이상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본인들이 스스로 더 방어할 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닌가. 저렇게 대통령을 변호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여론으로부터 역풍을 더 불러일으킬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야3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군요. 야3당의 반응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죠. 먼저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황당한 변론을 듣는 국민의 마음이 흘러내리는 촛농처럼 피눈물 나겠다는 안쓰러움 뿐이다 라고 밝혔고요. 이번엔 국민의당의 반응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잔꾀와 꼼수다. 대통령의 품위가 없는 한심한 작태다. 정의당의 반응 볼까요? 나왔습니까? 예, 나왔군요. 양심도 책임감도 없는 권력자의 초라한 모습. 보기조차 민망한 후안무치의 극치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률 미꾸라지, 뱀장어가 각각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가 보다 라는 반응까지 내놨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승리 기념일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상철 교수님, 오늘 정치 전문가로 저희가 모셨는데 이 네 가지 주요 논리를 지금 봤고 야당의 반응까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도 법률적 방어권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방금 이야기 쭉 나왔습니다만은 그걸 제가 정말 더 반복해서 격하하고 비판을 하자면은 정말 고해성사를 언젠가 한번 하겠지만은 너무나 유치한 답변이었다, 해명이었다. 그래서 아까 변호사들 자질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시간이 짧아서도 그럴 수도 있겠고 좀 미안하지만 좀 싸구리 변호사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내용을 보면요. 꼭 어린아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때를 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다. 그건 어린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정말 대통령이 공인으로서의 어떤 그 의연함이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답변서를 보면 모든 국민들이 알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촛불 시위가 내일 있었다면요. 저는 200만이 넘는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답변서는 너무 답변을 잘못했다. 하나의 기회인데 그래서 앞으로요. 좀 대통령이 좀 시간을 좀 길게 잡고 법률도 법률이지만 민심하고 똑같이 똑같은 양으로 생각해서 좀 답변하고 안 할지 모르겠지만 고해성사를 준비했다는 게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연좌제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연좌제. 연좌제랑 이제 일라치면 최순실이 잘못한 걸 내가 왜 책임지냐. 예. 갇힌 적도 아니지만 하여튼 남이 잘못한 걸 내가 왜 책임지냐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지금 형사처벌 피의자, 단순한 형사 피의자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할 일 다 했느냐 라는 걸 묻는 거기 때문에 연좌제라는 단어는 여기에 쓸 단어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순실에게 책임을 떠밀 때가 아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그럴 때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그 코미디언 주로 할 때 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 희화시키려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요 정말 반복한데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조금 멀리 보면서 이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민심의 문제에 나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세 번째 거 있잖아요. 예. 지역법원에서는 사실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과거 대통령은 측근 비리 없었냐라고 하는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요. 노건평 씨나 이상득 씨 그리고 과거 대통령들 측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대통령 몰래. 만약에 노건평 씨나 이제 이상득 전 의원이 이제 어떻게 한 다음에 대통령을 시켜가지고 누구를 억누르게 했다. 예를 들어 최순실처럼 KD 코퍼레이션이 내가 아는 사람이 이건데 대통령이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이 장관, 그다음 재벌한테 여기 밀어주라고 했다면 그럼 탄핵 사유 됐었던 겁니다. 예. 과거 대통령들도. 근데 그 본질적인 차이가 거기는 이제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들이 한 거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최순실 씨가 어디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재벌 회장이라든지 장관을 예. 최순실 씨가 직접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은 연좌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최순실이 모든 국정농단의 핵이고 나는 최순실의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주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탓이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속돼 있는 최순실 씨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저희 채널A가 최순실의 입장을 단독으로 취재해 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공포스럽다. 일단 공포심을 호소했어요. 공포스럽다.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죽일 사람이 됐다. 다시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일 사람인가? 그러면서 내가 국정을 운영했다면 대통령에게 투표한 1000만 유권자를 우롱하는 꼴이다. 우롱했죠. 말 잘하네요. 그런데 이 주장은 뭐냐면 내가 국정을 운영한 게 아니라 국정을 운영한 책임은 내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김병민 의원님, 서로 남탓. 네, 1000만 유권자를 우롱한 게 아니라 5천만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것도 두 분이 혹시나 사전에 입을 맞추고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드는 게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사인인 최순실 씨가 한 거라고 떠밀고 있고 최순실 씨는 여전히 내가 죽일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건 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의견을 제공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의견을 근데 제공했다. 정치인도 아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국정을 농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테레비를 하긴 못 보시겠죠. 하지만 신문을 통해서라든지 변호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의견은 들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정치인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장관이면 장관, 수석이면 수석, 대통령의 비서관인 비서관 모든 사람들을 최순실 라인으로 다 장악을 해놓고선 국정을 농단했다는 건 지나가는 개도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개도한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참 이제 오늘이 첫 공판 준비 기일이라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순실 씨 육성을 통해서 좀 듣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예. 현재 답변서를 보면은 정말 대통령과 그 대리인들이 그 국민 분노 유발자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 분노 유발자들이다. 왜냐하면 그 예. 중소기업 뭐 명백한 거 있잖아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그 친구 아버지가 공창 아버지를. 그 운영하는 회사를 현대자동차의 재단을 만나가지고 요청한 거에 대해서 어저께는 뭐라고 현재 딱 떨어지는 우리가 이제 제3자 뇌물자로 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 거다. 어허. 그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다 청와대에 가서 이걸 우리들 납품하게 해달라면 해주는 건가요? 난 진짜 예. 그게 궁금하고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답변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야 대통령 파면이 정당화된다. 예. 이런 말을 했고 이거는 2004년도 노무현 정부의 탄핵 심판서에 있던 결정문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국민 신임을 배신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는 자격이 있고 그러니까 파면이 안 된다. 예. 어떻게 2008년 현재 결정문을 갖다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다.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 논리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북한의 김정일에게 쓴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지금 논란입니다. 이 칼럼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 박근혜 당시 의원 2002년에 북한의 평양에 가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3년 뒤인 2005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을 때인데 그때 비선을 통해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게 지금 오늘 주간 경향 보도가 나와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주간 경향이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몸담고 있었던 유럽 코리아 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유럽 코리아 재단에서 나왔던 동영상, 문서 이런 것들을 지난 10월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발견된 편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단 첫 번째는 내용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전달한 경로의 문제 이렇게 되는 건데 더군다나 지금 정청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글을 보니까 그 밑에 주체 91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썼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것을 한 네티즌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쓴 주체가 문재인 전 대표라고 그래서 박사모 모임 그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예. 거기에 엄청난 비난 댓글이 올렸다고 하죠. 그런데 네. 나중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보냈다라는 건 이제 알고 지금 해당 글은 그 박사모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예, 편지 내용을 한번 저희가 출력을 해봤는데 함께 보실까요?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 주신 사항들은 유럽 코리아 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도 뭐 재단이 있었군요. 북남 통일 축구 경기 얘기도 나오고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의 건립을 추진했던 경제인 양성수 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잊고 있습니다. 나와 약속한 걸 좀 촉구해달라라는 촉구문으로 보입니다. 쭉
쭉쭉 편지는 이어집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2005년 7월 13일. 일단은 편지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될 것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프닝이죠. 문재인 전 대표가 쓴 것처럼 누군가가 박사모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비난의 댓글이 쇄도했다. 그러니까 여기 예. 내용 자체만 보면은 무슨 안보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전체 이제 어투라든지 이런 게 참 구구절절 정중하고 부탁하는 것이고, 또 재밌는 게 저 중에서 2002년 북남 통일축구 저 부분은 정몽준 전 의원이 자기 자서전에서 한번 폭로한 바가 있었죠. 예. 축구협회 회장이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당시 이제 대표가 북한하고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시즌 중이라서 대표 소집하기도 어려운데 했지만은 해줬다. 근데 우리 응원단이 태극기를 들고 가니까 아니 한반도기 들고 가기로 했는데 예. 왜 그 태극기 들고 왔냐고 강력하게 항의해가지고 자기가 어이없었다라고 어이없었다. 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었고, 저는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뒤로는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잘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잘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는 되게 세게 말하고 북측하고 이제 그때 안기부장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잘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좀 포용력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이제 대북 정책이에요. 이게 우리가 통일 안보 정책인데, 이건 국가 정책 중에서 매우 중요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변화가 있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편지, 그다음에 통일 대박, 또 느닷없이 참수 작전. 그래서 대북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것.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 핵심은 또 그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개인적인 비판은 벗어나서 정책적인 비판을 한다면 이런 점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답변서와 대통령의 김정일을 향한 편지 내용까지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수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조카 살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 야산에서 대통령의 오촌 조카가 잔인하게 살해된 시신이 발견됐고, 그 옆에는 그 대통령의 조카를 살해한 또 다른 조카의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시신 두 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 그 사건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박지만 회장의 얼굴도 보이고요. 박근영 씨의 남편 신동욱 총재의 모습도 보입니다. 유경재단 운영권을 둘러싼 형제들 간의 싸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조카 살해 사건, 이 두 사건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풀리지 않는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규명해 보겠습니다. 영화보다 섬뜩한 박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혹입니다. 미스테리한 박 대통령의 오촌 조카 박용철의 사망 사건. 우리가 이 의혹을 집중 보도해드리기 전에 수년 전 발생했던 대통령의 오촌 조카 살해 사건으로 시계를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도대체 누가 배우라는 건지 김유린 기자가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로 손꼽히던 2011년 9월, 당시 박근혜 의원의 경호를 맡았던 오촌 조카 박용철 씨가 북한산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오촌 조카 박용수 씨가 금전 문제로 용철 씨를 살해하고 죄책감에 자살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후에 유경재단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하던 박 대통령 3남매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는 박 대통령의 여동생 근영 씨의 남편 신동욱 씨가 박 대통령 묵인 하에 박지만 씨가 유경재단을 강탈했다. 지만 씨 측근이 나를 중국 청도로 유인해 살해하려 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상황. 신동욱 씨는 중국에 함께 갔던 용철 씨가 지만 씨의 사주로 나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고 자백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로 했는데 재판을 20일 앞두고 갑자기 피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용철 씨가 당시 최순실 씨의 남편이었던 정윤혜 씨로부터 법정 증언을 하지 않으면 1,000만 달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주요 증거 자료인 용철 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하는 팀에서 그걸 못 찾았어요. 실물을. 누가 그렇게밖에 결론 낼 수 없어요.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고 용철 용수 씨 통화 내역에서 유의미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용철 씨를 살해한 용수 씨가 죄책감에 자살한 것으로 정리된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동욱 씨는 특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큰 두 줄기의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유경재단 운영권을 가운데 두고 서로 다투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 형제들. 이 사건이 하나이고 또 다른 큰 줄기는 바로 의문의 대통령 오촌 조카 간의 살해 사건,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또 다른 오촌 조카 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얽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풀기 위해선 먼저 의문투성이인 이 대통령의 오촌 조카 살해 사건부터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의문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의문점일까요? 출력물을 통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오촌 조카 박용철이 잔인하게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박용철을 죽인 사람은 대통령의 또 다른 오촌 조카인 박용수 씨다. 북한산에서 두 사람의 시신만 발견이 됐고 경찰은 돈 문제로 서로를 죽인 거다. 이렇게 규명을 내렸는데 이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의혹은요. 사망한 박용철 그리고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경찰의 주장대로 살해자인 박용수의 몸에서 두 사람의 시신에서 수면 유조제인 졸피뎀이 발견이 됐다. 그리고 더군다나 살해한 박용수의 시신에선 자살 직전 4시간 전에 설사약을 먹은 것으로 시신 부검 결과 드러났습니다. 살해를 저지를 사람이 설사약은 왜 먹었으며 그리고 사망한 두 사람의 몸에서 왜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이 나왔을까요? 김병민 의원님. 예. 수면 유도제를 두 사람이 동시에 우연히 먹었고 더군다나 살해한 박용수는 4시간 전에 설사약까지 우연히 먹었다. 이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두 사람 간의 원한 관계로 수사를 종결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석연찮다라는 게 하나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저 졸피뎀이라는 수면 유도제인데 박용철 씨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라면은 수면 유도제를 먹여갖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다음에 죽이기로 결심했을 확률은 있는데 그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박용수 씨 체내에서도 졸피뎀이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살해자의 몸에서도. 살해자의 몸에서도 많이는 않지만 소량의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누군가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의 체내에서도 저게 검출됐을까라는 의구심을 한 번쯤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쭉 지나갔다라는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거죠. 당시 경찰이. 고 결국은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사람 간의 원한 관계에서 다툼과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죽인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죽을 거라고 자살하는 사람이 설사가 나서 설사약을 먹을 리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죽은 사람의 체내에서 설사약이 캡슐이 녹지 않은 채로 발견됐다는 점.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석연찮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경찰은 덮고 넘어갔다는 거죠. 덮고 넘어갔다는 거죠. 네. 당시 박용수가 박용철을 살해한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다. 두 사람의 직접적인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 거기다가 거죠. 원한 관계에서 금전 관계가 얽혀 있다 그러는데 나중에 조사라고 계좌 추적을 해보니까 돈이 오가거나 금전 관계가 있었던 정황들이 없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로 볼 수 있는 금전 관계에 따른 원한 관계. 두 사람의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았었어야 정상인데 둘은 살해당하기 전날까지도 노래방에 가서 같이 즐겁게 놀던 관계를 보였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니까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지 않았다. 그리고 유가족 입장에서도 박용수 씨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석연찮은 부분들이 생깁니다. 굉장히 석연치 않다. 신동욱 씨의 주장에 따르면 더군다나 박용철은 당시 신동욱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고 정성희 위원님. 여기자로서 이 사회부 사건 기자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믿는데 이거를 두 사람의 시신만 발견된 상황이고 경찰이 현장을 출동했을 때 이 사람이 원인 사서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두 사람 다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시신이 놓여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까?
모든 경찰 조사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봐야 되죠. 두 사람의 이제 계좌도 추적하고 통화 내역도 보고 주변 사람의 증언 이런 거를 다 참고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약에 죽였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잔혹하게 살인됐기 때문에 흉기를 쓴 거, 그다음에 방어흔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경찰의 뭐 조서를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진 결론인지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살해당한 사람이 몸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몸집이 작은 사람이 그렇게 잔혹하게 했다고 믿기가 좀 어려운 것들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이 조사를 할 때 충분히 모든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나는 게 사실이고요. 예. 신동욱 씨가 저거를 갖다가 재심에 간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뭐 재심에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살해 사건 의문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의문점이 거론되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 사건 직전까지 함께 노래방을 갖고 친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해된 박용철 씨는 유도 선수 출신이고 경호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kg의 상당히 거구의 건장한 체격의 무술 실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용수는 살해했다라는 결론을 내린 박용수는 70여 킬로그램의 상대적으로 상당히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 어떻게 72, 100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가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살해했을 거로 추정되는 박용수 씨의 체격이 아마 저와 비슷할 거라고 보여져요. 김병민 의원 정도의 체격이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100kg의 거구고 평소에 박용철 씨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한 대 맞으면 그냥 간다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그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건데 아무리 수면 유도제를 먹었다 한들 차에서 일단은 타고 있는 상태에서 살해를 당한 거로 추정이 되는데 그걸 끌어내기도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용수 씨 같은 경우가 폭력 전과가 있거나 아니면 이와 같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정황 증거가 있던 사람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한 관계에 따라 죽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박용수 씨가 혼자 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누군가 공범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두 사람 간의 살인 사건으로만 치부해버리고 끝났다라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리 수면 유도제를 먹였다 하지만 박용수 씨 혼자서 그렇게 정말 잔혹하게 살해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전문가의 솜씨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생기는 거죠.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세 번째 의문점은 또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살해를 했을 것이다라는 경찰의 결론을 받고 있는 이 박용수의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바로 이 같은 유서였습니다.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 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언이 죄책감에 따르건 뭐가 됐든 간에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 이후에 나의 사체까지 신경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석연찮지 않습니까? 유서를 써서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고 절대 땅에 묻지 말라는 것. 필적 감정을 조회해 봤을 때 저게 죽은 박용수 씨의 것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저 유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석연찮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저기 나와 있는 매형의 전화번호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뭐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이지만 저 매형을 찾아가니까 저 매형을 전혀 모르쇠로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저 유서를 박용수 씨가 적은 게 아니라 누가 적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죄책감에 따른 자살로 보기에는 저 유서까지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유태웅 실장님, 저 유서가 진짜 박용수의 진짜 글씨체냐? 이거 검증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유서에서의 그 필적이라는 것이 우리 그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라고 한 20년을 끌어오다가 최종적으로 그 유서를 쓴 김기설 씨라는 사람이 쓴 게 맞다라는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애매하긴 해요. 근데 예. 이제 이 사건을 관통하는 것들은 이런 거죠.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살해했다라는 직접 증거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논리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했다라는 증거가 있느냐. 예. 그 증거는
또 없죠. 그때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는지 누가 인멸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증거도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의혹의 덩어리로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이 살해 사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살해 사건과 또 다른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큰 개념에서의 의혹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의혹은 의문투성이의 살해 사건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신동욱 씨가 제기하고 있는 주장 중에 새로운 의문은 살해된 박용철에게 이 정윤회 씨가 법정 증언을 하지 않으면 $10,000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의혹을 신동욱 씨가 제기한 겁니다. 신동욱 씨의 주장과 관계없이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유경재단 운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였던 그때 상황에 대해서 유경재단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정윤회가 그 경비실에 와서 보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틀인가 그래. 이틀인가 3일인가. 유경재단 운영권과 관련해서 당시 이 박근혜 이사장은 사실 반강제적으로 물러나 있던 상황이었고 박근영 씨와 박지만 회장, 이 유경재단 이사장의 운영권을 두고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그때에 정윤회 씨가 그때부터 개입을 하고 있었다라는 관계자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박용철 씨가 사망 직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2010년 9월, 그러니까 사망 1년 전에 박지만 회장 측의 비서실장 정모 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나의 휴대전화가 캐나다에 있다. 박용철 씨의 증언입니다. 이 말은 팩트죠. 신동욱 씨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박지만 회장 측의 비서실장인 정모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한 휴대전화기가 캐나다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박용철이 재판에 올 때마다 보디가드 4-5명을 항상 대동하고 다니기에 이유를 묻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위협을 느끼냐라는 질문에 이 박용철은 당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우리 고모, 당시에 박 대통령이죠. 우리 고모는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귓가에 맴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칼럼, 그러니까 사망한 박용철이 유경재단 이 분교와 관련해서 모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정윤회 씨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지금 얘기를 쭉 조합해 보면은 결국은 박지만 씨 측과 정윤회 씨 측으로부터 그 뭐 압력 내지 회유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지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철 씨가 자기가 그 박지만 씨 측근과 같이 얘기한 녹음 파일이 있다라는 얘기가 한 축에 있는 거고, 또 당시 정윤회 씨로부터 뭐 $10,000를 이제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회유를 받았다라는 그 두 가지 증언이 서로 이제 교집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용철 씨가 나와서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면 박지만 씨든 혹은 정윤회 씨든 둘 다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용철 씨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전 아까 유서 부분이 참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이 유서의 이제 글씨 자체도 굉장히 정갈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하기 직전에 참 이 사람의 성격을 뭐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정갈하다는 느낌이 있고, 전 저 내용이 증거인멸용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면 이 사람의 몸이 없어지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 70kg짜리 남자 용수 씨가 100kg짜리 용철 씨를 죽이려고 죽였을 때 서로 어떤 타박상이든 손에 뭐 어떤 칼자국이 됐든 뭐가 됐든 몸에 그 어떤 증거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화장을 해서 만약에 바다에 뿌리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용철 씨와 용수 씨 간의 어떤 몸싸움 사이에서 나타날 만한 어떤 그런 증거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부검을 할 수 없도록 아예 화장까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만약에 제3자가 있는 거고 기획자가 정말 있는 거라면 그런 맥락에서 저런 유서가 나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종합해보면 박상추 교수님,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이 무관치 않다,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유경재단 재판과 관련해서 박지원 회장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다녔던, 내가 정실한 녹음한 녹음 파일, 그 $10,000에 대해서 휴대전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던 박용철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른바 박용철, 박용수 간의 살해 사건을 누군가 연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다소 추측성도 있지만은 일종의 한편에 제가 미스테리물을 보는 것 같아요. 약간 공포스럽고. 근데 되게 그런 우리 영화를 보면 무언가를 향해서 아주 석연찮은 혹은 섬뜩한 사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일련의 그런 과정이에요. 그럼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하나는 역시 형제 간의 정말 뭐 권력 싸움보다도 어떤 재산 싸움을 했던 유경재단에 있어서의 싸움 하나 하고, 그다음에 2012년은 뭡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나라입니까? 그러면 역시 정윤회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면 최순실이 나오든지.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프로젝트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였단 말이죠. 그 대통령을 향해서 가는 질주 열차 속에서 이런 사건은 생길 수도 있다. 이건 뭐 증거라든가 많은 걸 다 뒤져봐야 되고 재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유경재단의 재산 싸움과 대통령을 향해서 간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두 박이 살해당하거나 자살로 추정되는 이런 사건이 생긴 것이다라고 충분히 추정이 되는 것이죠. 개연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스토리가 되게 복잡해요. 예. 저도 이제 기자였기 때문에 좀 아는데, 살인 사건이 2011년이죠. 2012년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2011년 때는 박 대통령도 그렇고 다른 후보도 그렇지만은 주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에요. 대선 출마하기 위해서는. 그때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일 머리가 아팠던 게 박지만 씨하고 사이가 좋아졌었고,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가족도 꾸려가지고 조카도 낳고 해서 이제 화기애애한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박근영 씨가 특히 신동욱 씨하고 결혼을 하면서부터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 축이 유경재단이었거든요. 우리 많이 기억하실 텐데 왜 1990년에는 박지만, 박근영 연명으로 자필 탄원서를 써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에게 우리 이제 누나를 최태민 일가에서 떼내 주십시오라고 막 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박근영 씨 쪽이 이제 유경재단에 대한 지배권을 잡아요. 예.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또 거기서도 뭐 이게 운영을 잘못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박지만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정치니까 좀 박지만 씨 쪽에서 이제 앞서가지고 이 운영권을 다시 뺏는단 말이 뭐 맞을지 넘겨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폭력 충돌도 일어나고, 이때 이제 등장한 약간 행동대원 비슷한 쪽의 장애인 단체 회장이 나중에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원도 됩니다. 예. 그랬다 그 사람이 이제 또 딴 데서 돈을 받은 혐의 때문에 뭐 의원직에서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얽히고 설켜 있고, 더 올라가자면은 박근혜 대통령 일가의 큰 재산의 덩어리가 유경재단, 정수장학회, 영남대학 등등인데, 근데 이것들이 무슨 박정희 대통령 월급 모아가지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들로부터 헌납받고 뭐 이제 기부받고 이렇게 한 것들이고, 영남대학이나 정수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적인 위상이 있는데 예. 그래도 현금 동원이 가능하고 입장료 수입이 있고, 광진구 능동 서울에 이제 가운데에 한 2만 평 정도 땅이 있는 큰 덩어리가 바로 유경재단인 거거든요. 여기를 가지고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도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좀 관선 이사도 파견해 놓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전히 소유권 운영권에 대한 것이 불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재단 붕괴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불거졌다라는 이 의문의 살해 사건에도 비선 실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게, 이게 비극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가 결혼을 해서 원만한 관계였고요. 네. 그 사건의 시점이 2007년이에요. 조금 전에 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경재단 폭력 사태가 바로 이 살인 사건과 만약에 연결이 짓는다라면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2007년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정윤회 비서실장과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했다라면 완전히 이제 물을 먹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유경재단에 눈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면서 유경재단 폭력 사태를 주동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박근영 씨를 사실상 유경재단에서 쫓아내게 되죠. 근데 그것만으로 이제 못마땅한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고, 지금 이 사건이 발단이 된 이 박용철 씨 사망 사건에 이르게 된 증언의 과정은 뭐냐면은, 결국 박근영 씨 남편으로 볼 수 있는 신동우 공화당 총재가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서 내가 살해당할 뻔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살해당할 뻔한 거에 대해서 살해 교사를 누가 시켰냐? 그게 이제 박지만 회장이 시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법정 공방이 오갔던 거고, 박지만 씨 지시를 받았던 박용철 씨가 죽이려고 했네 말았네를 나를 이제 법정 가서 해야 되는데 증인으로 쓰기 전에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스테리로 점점 꼬여만 가는 거죠. 예. 세 번째 의혹이 그런데 또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 간단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던 신동욱 씨는 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인데, 지금 재심을 추진하겠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결론이 났죠. 결론이 나서 명예훼손으로 해서 이제 처벌을 이제 받았고 실형까지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청구하는 게 재심이죠.
지금 뭐 특검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특검 저런 것까지 특검을 해가지고 세금을 쓸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재심을 해서 진실을 가릴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나온 이 상황을 보면은 둘이 관계도 좋았고 둘이 전날 노래방도 같이 갔고 금전 관계도 없었고 둘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고 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해하고 나머지는 자살한 거로 결론을 내렸는데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몸에서 졸피뎀이라는 수면 유도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서 자기가 살해를 할 의도를 있으면서 수면 유도제를 먹을 가능성은 없으니까 두 사람의 졸피뎀을 어느 제3자가 먹였을 가능성이 이제 있죠. 제3자가 먹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사를 열어놓고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사람이 다 얽혀있기 때문에 또 두 사람이 다 정윤회, 그러니까 여기서 박 대통령하고 의경여사 분규가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박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 정윤회라고 생각해요. 예. 박 대통령 여기 깊게 개입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또 신동욱 씨가 중국의 살해협을 받았다는 거 누구한테 받았는가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이 이 모든 거를 기획했을 예.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누군가 제3의 기획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논철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박용수가 박용철을 죽인 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누가 이 끔찍한 살해 사건을 기획하고 연출했는지 그리고 죽은 박용철이 캐나다에 있다라고 밝혔던 그 휴대전화 박지만 회장 측의 정모 씨와의 통화 내역이 담겼다는 그 휴대전화를 찾아낸다면 모종의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은 뭔가 의혹투성입니다. 분명치가 않아요. 청문회에서 이른바 최순실 씨 측과 위증을 모의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의 이만희 의원. 청문회 직전 최순실의 사람과 만나지 않았냐라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 이만희 의원은 최순실 씨의 사람을 만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위증교사 폭로전 진실게임. 이 의혹도 지금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입니다. 오늘 의혹의 날이에요. 이만희 의원. 청문회 직전 최순실 씨의 사람을 만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결과 현재도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최측근 인사 류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 측과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 박헌영 정인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위증을 지시하거나 또는 교사한 사실은 더더욱 없음을 다시 한번. 채널A 취재 결과 이 의원이 만난 최순실 씨 측 인사는 최 씨의 회사 WK의 직원 류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최순실 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류 씨는 지금도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최 씨의 최측근. 류 씨는 청문회 이틀 전 국회의원회관으로 이만희 의원을 찾아가 만났고 그 자리에서 최순실 씨에게 유리한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류 씨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박헌영 전 과장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박 전 과장의 K스포츠재단 입사를 도왔습니다. 이만희 의원이 청문회에서 질의한 대상은 다름 아닌 박헌영 전 과장. 태블릿 PC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태블릿을 고용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박 전 과장은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쓰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서상희 기자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만희 의원이 청문회에서 무엇을 질의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일단은 이만희 의원이 청문회 직전에 최순실의 사람 류 씨를 만났다는 거예요. 윤 실장님, 이 류 씨 누굽니까? WK의 예. 부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하고 가깝고 지금 보면은 WK 뭐 K재단 거의 한 몸이나 다름없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노승일하고 또 고영태 이분들은 보면은 이게 반대쪽에 서 있고 예. 또 아직까지 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충돌인데 박헌영, 뭐 정동춘, 그러면 이 류모 씨. 그렇죠.
이만희 의원이 막 해명한 것 중에 하나는 맞죠. 박헌영 미리 만난 사실 없다. 박헌영의 상급자를 만난 거지 박헌영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니까 이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만희 의원이 뭐 이렇게 짜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는 예를 들어서 아주 이만희 의원 쪽 입장에 생각한다면은 제가 청문회 위원인데 그 관련자들이 뭐 제보를 할 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이야기를 다 들어볼 거예요. 만날 일단은. 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이냐는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이 됐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고 또 뒤에 우리 이야기하겠지만은 정동춘 지금도 이사장이죠. 이분이 대응 문건을 만든데 우리 편 의원, 저쪽 편 의원 했을 때 이만희 의원은 우리 편 의원으로 분류가 돼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청문회 관련해서 새누리당 의원인데도 이른바 최순실 씨 쪽 편이 있었다. 그 문건에 따르면. 그렇죠. 예. 거기에 문건에 따르면 이게 있었던 거죠. 류 씨를 만난 건 사실로 밝혀졌는데 이제 문제는 이만희 의원이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질의를 했느냐일 것입니다. 의혹 두 번째 출력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만희 의원 앞서 이완영 의원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류 씨에 앞서 정동춘 씨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같은 맥락이긴 한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완영 전 새누리당 극조특위 간사 새누리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고용태에게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본인이 최순실 씨하고 같이 있을 때 본인이 이런 태블릿 PC를 들고 다닌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충전기 뭐 이래 활용 문제 이런 것도 주문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네. 예.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문제의 시초가 됐던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소유가 아닌 고용태 당신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을 질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용태가 한 취재진과 만나서 그 이후에 이런 말을 털어놓습니다. 오늘 또 알게 된 건 여당 쪽하고 저를 배신했던 애들 쪽 어떤 커넥션이 닿아서 어떤 스토리를 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고영태 뭐 위증 스토리를 만들겠지. 여당 쪽하고 붙어갖고 어떤 자료를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래서 청문회 했을 때 질의응답을 하면 그걸 가지고 다음에 나와서 뭐 위증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겠다. 뭐 이제 태블릿 PC 뭐 이런 것들 내용을 아느냐 받느냐 보면 뭐 책상에서 고영태 쪽에 책상에 본 적이 있다. 그렇지 그 책상에 있다 본 적이 있다. 고영태가 잭을 구해달라고 했다. 뭐 이런 스토리를 간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태블릿 PC 잭을 구해와라 했다. 뭐 그런 걸 얘기할 그건 나올 거고. 지금 고영태 나름대로 한 기자에게 폭로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봐라. 청문회에서 저 태블릿 PC는 최순실 게 아니라 내 거다라는 내용이 여당 의원과 함께 입을 맞춰서 폭로될 것이다. 청문회에서 제기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예고한 겁니다. 그런데 고영태가 예고한 대로 그 뒤에 청문회에서 이만희 의원의 이런 질의가 나옵니다. 어떤 그 태블릿 PC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봤던 PC가 종편에 공개됐던 PC라고 그 추정을 하는 이유는 그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지금 저 박헌영 증인이 말하고 있는 건 그 태블릿 PC는 고영태가 들고 다녔던 고영태 거였고 나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지시했었다. 고영태가 앞서 예고했던 것처럼 고스란히 청문회에서 이만희 의원과 이른바 최순실 쪽 증인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영태는 또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국민들에게 진실만을 알려야 되고 증인들에게 중요한 자료도 얻어내야 해야 될 곳에서 첫 번째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정해진 증인과 미리 채택을 해서 잘못된 질의응답을 미리 작성하고 오늘 이제 K스포츠 재단에 있는 사람 뭐 박헌영 하고 정동춘 이사장하고 미리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가자라는 식의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정보가 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알고 있었고 나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을 하겠다고 미리 정해놓고 가는 게 그게 국민들을 희롱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그걸 증인한다는 애들이 떠벌리고 다녔으니까. 자, 이 칼럼 고영태가 이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되는데 의상실에 CCTV를 설치해놨던 것도 이거 제법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 의혹을 고영태가 제기하고 있고 지금 고영태가 예고했던 것대로 새누리당 의원과 최순실 씨 간의 증인들 사이의 대화가 청문회장에서 오고 간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내용으로 쓰면 이 내용 전체를 일단 뭐 이렇게 중앙일보인가요? 여기 폭로한 사람은 노승일 K스포츠 재단의 부장입니다. 이 노승일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주에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에서 왜 최순실 씨와 그 녹취록을 처음으로 공개했을 때 최순실 씨와 전화를 받으면서 네네네네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노승일 씨고 노승일 씨가 지금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그 정 이사장 그리고 박헌영 씨로부터 이렇게 세 명이 어떻게 보면 진술을 짜맞추게 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한 사람이 지금 노승일 씨예요. 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한 8일경에 그러니까 박헌영 씨가 청문회 나온 건 15일이었는데 8일경에 어떤 진술을 좀 짜맞추겠다는 의혹이 있는 건데 이완영 씨가 그 PC는 고영태 씨의 것이라고 하고 JTBC 측에서 그 PC를 훔친 것이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라라고 이제 정 이사장한테 얘기를 하고 이 PC는 최순실 게 아니라 그냥 고영태 거다. 그리고 JTBC가 훔친 것이다라고 이렇게 입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동춘 씨가 이제 박헌영 과장에게 그렇게 진술을 해라. 그러니까 박헌영 씨가 왜 나한테 이런 걸 떠넘기냐 투덜투덜 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투덜투덜 거리면서 노승일 씨 자기한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자 간에 오고 간 내용을 노승일 씨가 이제 정리해서 한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완영 의원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나는 내가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 정 이사장이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그렇게 물어봤을 뿐이다. 그러면서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순실 씨한테 유리하기 위해서는 PC가 최순실 씨가 아니라 고영태 씨 거야야지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태블릿 PC를 JTBC에서 어떤 특정한 언론사에서 훔쳤다고 얘기를 하면은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그 취득한 그 과정이 불법이면은 형사재판에서는 이것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의 어떤 진실과 상관없이 그 도청이 됐던 훔친 거가 됐던 어떤 취득할 때 어떤 불법적인 경로가 있었다면 형사재판에서는 증거 능력으로 웬만하면 인정 안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렇게까지 한 것은 아닌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워낙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당의 의원이 증인과 입을 맞춰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라는 의혹이 워낙 민감한 거기 때문에 양자의 입장을 좀 충분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영 의원과 임한희 의원은 청문회 직전 제보자가 찾아와서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게 거짓이라면 거짓이고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는 것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보자의 말을 듣고 청문회에서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질의한 것뿐이다. 입을 맞추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 이에 반대로 고영태는 아니다. 여당 의원들과 최순실 씨 사람들이 사전에 저 PC는 내 PC다라고 입을 맞춰서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진실은 누구의 편에 있을까요? 우선 내용을 좀 볼게요. 그 이완영 의원이 정동춘 이사장을 만난 거는 시인했습니다. 그게 4일인가요? 고등학교 후배죠. 그때 비슷한 취지로 태블릿 PC가 고영태 거라고 박헌영이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완영 의원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일인가 6일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청문회가 있기 전 13일 날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고영태가 월간중앙과 인터뷰하면서 곧 나를 그 올가매는 그런 증인이 그 청문회에 있을 거다. 그리고 당일날 아까 말한 유모 씨가 또 이만희 의원을 찾아가서 고영태 PC가 고영태 걸 들고 다니는 걸 봤다. 나한테 질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찔한 순간이 만약에 그 고영태가 13일 날 그런 걸 미리 하지 않았더라면 뒤늦게 와가지고 내가 한 거를 그거는 뭐 프레임이다. 그거는 나를 올가매기 위한 거 하면은 아무도 안 믿을 텐데 어떻게 사전에 13일 날 그 인터뷰를 향해서 그 녹취가 있는 거예요. 고영태가 예고한 대로 실제로 예고해서 실제로 된 거죠. 거니까. 고영태로는 너무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보면은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 PC가 고영태 거로 모르다라는 증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실제 질의는 이만희 의원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거는 정말 PC가 누굴 것이냐를 봐야 되죠. 여기 두 가지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검찰이 이 PC가 최순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4년 3월 이전에 이 PC가 유연이라는 이름으로 개통이 됐고 그 다음에 최순실의 그 어떤 이동 거리에 따라서 동일도 갔다가 제주도도 갔다가 서울에 갔다가 따라다니다가 2014년 3월 이후에 작동되지 않고 멈춰 있었다는 것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검찰의 발표고요.
그 다음에 또 박영선 의원이 그 폭로한 최순실과 그 노승일과의 대화 녹취록에 PC가 제출이 됐다,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최순실이 뭐라고 나옵니까? 큰일 났네. 이랬는데요. 들어보실까요? 아니, 나왔나요? 청문회 당시의 발언입니다. 최순실의 PC와 관련된 육성 발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성한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예, 저 얘기대로 됐죠. PC는 고용태거로 몰아가고 이성환이는 돈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했다는 인터뷰 그때 나왔습니다. 그거대로 했고, 보면 이게 K스포츠 재단에 네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고영태와 노승일과의 한파, 아직도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한파가 이렇게 서로 여론전을 벌이고 기자들 찾아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났는데요. 갈등이 나오는데 앞으로 청문회가 한 번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3자 제의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역시 특검에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출력물의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22일에 5차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3자 대면이 성사될까요? 누구 말이 진실일까가 중요합니다. 일단 분명한 건, 확실한 건, 박 교수님, 최순실 씨 측에서 저 PC는 내 PC가 아니라 고영태 PC다 라고 몰고 가고 싶어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찾아가서 저 PC는 우리 PC가 아니라 고영태 PC입니다 라고 주장했다라는 움직임까지, 요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전에 그걸 기획을 해서 서로 입을 맞췄는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한 두 가지가 있고. 관전 포인트까지 있습니까? 방금 핵심 사항인데, 하나는 지금 고영태란 존재예요. 이 친구도 사실은 국민들 눈높이로 봤을 때는 못된 놈이죠. 못된 놈이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더 못된 최순실에 대해서 관련된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뭔가 신뢰를 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실제 내용이 그런 게 나오고요. 예. 또 하나는 이 태블릿 PC가 정말 누구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는 최순실 걸로 검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것이 만약에 고영태 쪽으로 물타기가 돼버리면 사건은 완전히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반전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특검에서 이것은 수사해야 됩니다. 근데 핵심 사항은 뭐냐면,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청문회에서 혹시라도 새누리당 의원은 아닙니다. 친박일 거예요. 친박 중에서도 완전히 맹신하고 요즘 맹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맹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것을 수단 동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최순실 씨라 아까 정윤회 씨 같은 경우도 사건을 쭉 보면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지 않습니까? 이 집단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상을 못했지만 새누리당의 이 청문회에 참여하고 있는 또 그런 그 배우의 친박 의원들이 관여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면 이 파장은 또 굉장히 큰 파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핵심 사항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핵심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다음 청문회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모일 거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좀 거짓말 탐지기를 놓든지 간에 어떻게든 누군가의 위증을 좀 받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단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도 이만희 의원이지만 이완영 의원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발단에 이완영 의원이 정동춘 이사장을 사전에 만났다는 거거든요. 다른 지인들도 아니고 정동춘 이사장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서 이 사건에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증인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신문해야 될 국조특위 위원이 사전에 무언가를 제보받든 아니든지 간에 위험인물을 만났다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따져 묻는 사람이 다시 청문회 위원으로 있다? 이걸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뭔가 문제가 될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조치 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국조특위를 바라보고 있는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를 국조특위위원회에서 배제시켜도 하등이 문제될 게 없거든요. 국조특위위원 자체에서 일단은 이완영 의원을 배제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오히려 증인석에 불러다가 따져 물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저는 하고 싶어요. 아니, 가장 큰 궁금증은 좋습니다. 이 마당에 저 태블릿 PC가 최순실 게 아니다 고영태 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니까 뭐냐 저는 이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본질적으로 볼 때 아니 그럼 고영태 PC에 있는 그 파일을 누가 준 거냐?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최순실이 거죠. 뭐 준 거 예. 아니겠냐 일 텐데 1차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에서 어그러뜨리면은 전반적인 거 이것도 아니니까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증거 내놔봐라. 뭐 녹음한 거 있냐? 몇 월 몇 시 몇 분. 흔히 이제 아까 이제 초등학생 이야기 나왔지만 내가 언제 몇 월 몇 시 몇 분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흐트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게 아닐까 싶고 특히 정동춘 이사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양반도 문건 만든 게 나왔잖아요. 뭐 박영선 의원하고 안민석 의원은 빨간색으로 이름 써놓고 여기 이제 이쪽 의원들은 파란색으로 이름 써놓고 친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관련 쟁점 같은 거에서 박영선 의원이 이거 아무리 봐도 당신이 만든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죽어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직원들한테 나눠줬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최순실 씨가 이제 아직까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도 줄줄 새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깨진 바가지라는 겁니다. 예, 분명한 것은 최순실이 계속해서 최순실의 사람 등을 통해서 아직까지 현 시점에도 뭔가 진실을 가리려고 농단을 하려고 그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최순실의 이제 머릿속을 보면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녹취 파일을 직접 육성으로 얘 쟤 왜 못 막았어? 뭐 그러면서 이렇게 몰고 가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아예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공식 라인을 통해서 정식으로 일을 추진해 본 사람이 아니고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이렇게 소나게 정확해서 평생을 저렇게 올가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어떤 성격과 캐릭터를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누가 이게 믿음이죠. 누가 믿음을 주고 있느냐. 뭔가는 뭐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를 보면은 상황을 정확하게 저는 어려울 것 같지 않고요. 검찰은 이거 보면서 웃을 수도 있습니다. 예. 검찰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 보고 진실은 다 나와 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나 하고 사실은 검찰 눈에서 볼 때는 이거 자체가 우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예, 세상엔 참 상식 밖의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 60초 후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내용 그리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